안녕하세요.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 역시도 제가 겪은 얘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4년 연애 후 결혼했어요. 성격도 무던하였고 무엇보다 자상한 성격에 끌렸네요. 남자친구 집으로 인사 가던 날 시부모님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시동생이 화난 모습을 보니 안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 시집을 간다면 평탄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였고 전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맏며느리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지도 않으셨고 시동생도 자기 일을 잘해 나갔기 때문에 딱히 부담감이나 하는 건 없었어요. 저희는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 정말 남편과 가족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들었지만요. 시댁의 축복 속에 저희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시부모님은 더욱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경사가 겹친 채 시동생은 결혼을 하겠다며 애인을 데리고 왔죠. 참 참한 신부감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른 느낌의 여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동서에게도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혜령이라고 해요. 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던데요? 에이, 칭찬이랄 게 있나요? 워낙 도련님이 무던하시니까 뭐든 좋게 보시는 거죠 뭐. 환영해요. 우리 잘 지내봐요. 처음엔 동서도 제가 보기엔 무던한 사람이어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겠다 느꼈죠. 그렇게 행복하게 새 식구를 맞이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시동생은 결혼을 하자마자 분가를 하였고 저는 결혼을 하고 한참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장남이라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동서는 처음 보는 거와는 다르게 꽤 깐깐한 느낌이었어요. 가끔 김장을 하러 올 때도 약간 공주가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희 집은 김장을 아들들까지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조차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물론 요즘은 김장을 며느리가 누가 하냐라는 추세지만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도 같이 하는 김장도 동서는 참여하기 싫어했습니다. 본인은 안 먹고 안 한다였죠. 여기 부분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오지 않거나 음식을 할 때는 한 발짝 뒤로 빠져 있거나 했죠. 시어머니는 원체가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어서 저 역시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반복되자 저도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저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러면 안 되지. 왜 맨날 나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죠. 저희 아들이 3살 되는 무렵 은근슬쩍 동서가 고민거리를 꺼내 비추더라고요. 처음으로 저에게 곁을 내주는 것 같아 기분은 좋았네요. 은근슬쩍 동서가 꺼낸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아이가 안 생긴다는 거였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이제 저희도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요. 어찌 할지 완수 씨랑 검사는 다 받아봤는데 둘 다 이상 없다고 해서요. 아, 어머님이 한약도 지어주시고 친정엄마가 좋다는 건 다 해주시는데 뭐가 문제인지 요즘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휴, 그러겠다 동서. 내 친구도 결혼 8년 만에 아들 낳았거든.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봐. 둘 다 아무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게 임신에 스트레스 주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둘까 봐요. 온전히 임신에 집중하고 싶은데 일 다니면서 하기도 쉽지 않고 이래저래 고민이 돼요. 서방님이랑 의논해서 괜찮으면 조금 몸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동서 많이 힘들었겠다. 나한테 고민 상담해줘서 고마워. 에이, 뭘요? 저도 여자 형제도 없고 이런 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형님한테나 말하지.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동생 부부의 난임 고민 얘기를 듣고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한편으론 내가 무슨 힘이 될 수 없을까 생각도 하면서요. 동서의 그런 고민을 듣고 나니 동서가 집에 올 때 제 아들과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조금 힘들었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명절이나 그럴 때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요. 조금은 동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집에 시동생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모님께 중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말이죠.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기에 저 역시도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임신했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가족이 다 모여 앉았는데 동서와 서방님 입에서 나온 말이 조금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동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욱더 놀라웠네요. 엄마, 아버지, 저희 입양할까 봐요. 이 사람이랑 저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임신도 안 되고 아이는 갖고 싶고 요즘엔 입양도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하고요. 차라리 불쌍한 아기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우면 나 혼정보다 기운정이 더 대단하다는데 저랑 와이프는 충분히 상의는 끝냈고요. 아버지랑 엄마한테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떠세요? 두 분 생각은? 아휴,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너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래, 입양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 근데 꼭 입양을 해야겠냐? 아직 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럼 생길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어머니.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그럼 입양하는 방법도 있고 제이처럼 키운다면 아마 기운정이 더 크다고 하니까 제 자식처럼 되지 않을까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병원에선 문제 없다고만 하고.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야. 내 자식도 꼴 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남의 자식은 오죽하겠냐?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만 이런 것까지 다 각오하고 정말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으면 입양해라. 혹시라도 차별하거나 할 생각 말고. 에이, 절대 안 그래요, 아버님. 꼭 제 자식처럼 키울 거예요. 이미 이랑 보육원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정말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 너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걱정 말아라. 좋은 일 한다는데 말릴 수도 없고 굳게 마음 먹어라.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님.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동의하시죠? 온 가족한테 축복받는 느낌으로 아이 데려오고 싶어요. 그래야 그 아이도 행복할 것 같고요. 수연이도 조금 더 크기 전에 동생 맞이하는 게 좋잖아요. 어머, 동서, 정말 대단하다. 다시 봤어.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야. 그게 참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대단해 정말. 우리야 뭐 동서랑 서방님이 원한다면 당연히 오케이지. 수연이도 동생 생긴다고 하면 좋아할 거고. 멋있어요, 동서랑 서방님.
시동생 부부가 계획한 것은 바로 입양이었죠. 솔직히 대단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것도 깍쟁이 같은 동서가 그렇게 선한 생각을 했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입양이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정말 둘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았고요. 옆에서 저희는 열심히 그 결정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서방님이 아이를 입양해 왔어요. 작고 귀여운 남자 아기였네요. 동서도 아이가 생기니 깐깐함이 섬세함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저희 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식구 그 누구도 새로 생긴 아이가 입양아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줬네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아들과 정말 차별 없이 대하셨고요. 제 아들도 사촌 동생이 생기고 나니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양해온 조카는 아기 때부터 키워서 그런지 성격 또한 둥글둥글하니 참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잘 따랐고 종종 엄마, 아빠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느 큰 집, 작은 집과 마찬가지로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영특하여 유치원에서도 상도 여러 차례 받아왔고요. 저희 아들도 똑똑했지만 조카의 영특함은 따라잡을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고 조카가 6살이 되던 해 동선에는 꿈에도 그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큰 경사였죠. 결혼한 지 거의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 둘이 얼싸 안으셨고 저 또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선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분위기가 묘했네요. 좋아해야 하는데 뭔가 큰 고민거리가 있는 것처럼 표정이 어두웠어요. 혹시 아이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동서가 입에 내뱉은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바라던 임신도 했는데 왜 그래? 이제 둘째 예쁘게 낳아서 키우기만 하면 되는 것을. 뭐가 문제야? 아, 수민이요. 수민이는 제 친자식도 아닌데 제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하죠? 더 이상 어떻게 키울까요? 어? 아니, 무슨 말이야? 수민이가 동서 친자식이 아니긴 왜 아니야? 갓난아기 때부터 똥기저귀 갈면서 키운 게 누군데? 동서 친자식이나 다름없지. 처음에 수민이 입양할 때 뭐라고 했어? 나은정보다 기른정이 더 크다고 하지 않았어? 걱정 마. 동서는 잘할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은근히 수민이가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낳고 나면 괴롭히는 거 아니겠죠? 에이, 동서. 무슨 말이 그래? 수민이 성격 몰라서 그래? 남한테 해끼칠 아이 아닌 거 동서가 더 잘 알잖아. 그리고 원래 그맘때 애기들 다 그렇게 질투도 많고 그래. 갑자기 동생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당황스럽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에휴, 형님이 제 마음을 알겠어요? 에휴, 괜히 말했지 내가. 아주 나쁜 엄마를 몰아가네요. 입양아 키워본 적도 없으면서 뭘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 말 오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셨어요? 그래. 그리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내가 동서 마음을 모르다니. 일단 진정하고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 아무튼.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입양해온 아들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질투한다는 둥, 내가 그 입양아를 못 키울 것 같다는 둥,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꺼낸 건지 저희를 알아차리기 쉽지도 않았네요. 그래도 키운 정이 있는데
설마 미워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죠.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로 산모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정말 틀렸습니다. 뭐? 파양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친자식처럼 키우라고? 이 병이 장난이야? 죄송해요, 아버님. 저 10년 만에 가진 우리 아기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뭐든 최고로 키우고 싶고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원래도 없던 아이, 그냥 없던 사람처럼 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네? 허락해 주세요. 아이고, 진짜 내가 오래 살다 보니 별 얘기를 다 듣는다. 어미 10년 만에 어렵게 애 가진 거 다 안다. 그래도 이게 다 수민이 네가 잘 키워서 너 아기도 가진 거 같지 않냐? 근데 이제 와서 수민이를 파양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니? 그럼 저 불쌍한 애는 어디 가서 살아? 다시 그 고아원에 가야 된단 말이냐? 어찌 이렇게 모질어? 뱃속에 아기도 품고 있는 것이 수민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죄송해요. 저도 마음 아파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만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어차피 태어나면 더 이상 수민이가 제 자식 같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애만 더 상처받아요. 그냥 저희 결정 따라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고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뭐. 안 그런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기 전에 파양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저와 제 남편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서방님도 원래 그랬던 것이었지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더군요. 아무리 깍쟁이 같은 동서라지만 그렇게 생명을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렸죠.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구나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니 시부모님도 어찌하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파양 절차를 밟나 싶었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동서 이대로 파양하게 두실 거예요? 수민이 저렇게 천진하고 어린 것을 어떻게 밖으로 내몰아요? 사람 할 짓이에요? 아유, 그럼 어쩌냐. 그렇게 말려도 본인들이 파양하겠다는데, 아유, 어찌 저럴꼬 원. 인간미라곤 일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평생을 저희 집 가족인 줄 알고 살았던 수민이 생각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남아서 어떻게 살아갈지 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 엄마라고 생각하는 조카가 너무 불쌍했네요. 그리고 남편과 긴 회의를 했죠. 이대로 둘 거야, 자기? 우리 수연이 키우면서 무슨 생각 안 들어? 수연이 같은 애를 어떻게 밖으로 내몰겠다는 건지. 인정머리 없는 것들. 엄마 아빠도 계속 설득 중인데, 재수씨가 꿈쩍도 안 하나 봐. 10년 만에 가진 아이한테 해 끼친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 수민이 어떡해.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생각을 해봤는데 동서가 그렇게 파양하겠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와서 키울까? 수민이 우리 잘 따르기도 하고 수연이랑 잘 지내기도 하잖아. 우리가 둘째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민이를 둘째처럼 키우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난 당신만 좋다면 괜찮은데. 남편은 그런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이죠. 저도 그런 남편의 눈물에 눈물이 났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심을 하고
다음날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부모님도 차라리 그게 잘 되었다며 좋아하셨어요. 동서네와 껄끄럽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요. 그렇게 둘째 수민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너희끼리 편하게 나가 살라며 집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동서네가 들락날락 하는데 수민이도 그렇고 저 역시도 불편할 테니까 시아버님의 배려였어요. 동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길길이 날뛰었죠. 정말 마음 같아선 머리통을 있는 힘껏 치고 싶었지만 지성인으로서 참았네요. 어머님, 아니 어떻게 형님네만 집을 해주실 수 있어요? 수민이 7년 동안 키운 건 저희 부부인데 그렇게 차별하고 싶으세요? 뭐야? 자별이라고 했냐? 여태껏 10년 동안 시집살이 한 것도 모자라서 네가 버린 아들 걷어서 키우겠다는 착한 며느리다. 어찌 그리 셈이 많고 못됐냐? 에이구, 뱃속의 애가 누구 닮았을까 겁난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생각이. 네 형님네한테 잘해라. 형님이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어머님이 집 해주시는 거 알고 수민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형님 속을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처럼 생각한다는 게 기가 막혔죠. 뱃속에 태아를 품고 어찌 저런 생각을 갖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웠어요. 동서, 나 이제 동서랑은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왈가왈부 하지 마. 어쩜 사람이 그리 뻔뻔해? 아니, 제가 뭘요? 불쌍한 애 걷어다가 7년 먹이고 입혔으면 됐지.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형님의 그 착한 척 질리네요. 시어머니만 아니었음 그 자리에서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죠. 어쩜 그리 못됐는지. 전 상종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일어났어요. 동서는 파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국 수민이는 파양을 당했고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어린 것이 동선의 부부가 파양을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눈치를 줬는지 많이 기죽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큰엄마, 나 그럼 이제 큰엄마네서 수연이 형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예 평생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랑 뱃속에 있는 동생은요? 아, 응, 수민이 엄마는 동생 태어나면 동생이 너무 아가여서 동생을 돌봐야 하거든. 그래서 수민이는 이제 편하게 형이랑 사는 거야. 그럼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원래 살던 대로 가는 거라고 했는데? 원래 살던 데가 큰엄마네 집인데? 그래서 큰엄마네 집으로 가는 거야. 이제 큰엄마랑 큰아빠가 수민이 엄마 아빠야. 알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참 슬픈 눈을 하고 저에게 묻는 조카를 보니 얼버무리고 말았네요. 어느 정도 크면 알려줘야겠다도 생각했고요. 그렇게 동선에는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진짜 자식이 생겼으니 그 마음 좀 알려나 싶었지만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에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전 수연이와 수민이를 잘 키워나갔습니다. 수민이는 저희 아들을 진짜 형처럼 잘 따라주었고 수연이도 그런 수민이를 잘 챙겼죠. 종종 수민이가 저희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곳은 형 물건을 가지고 놀고 싶을 때 마음껏 가지고 놀지 않고 항상 저희에게 조심히 와서 형 거 만져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수민아, 형 거는 이제 다 수민이 거야. 그러니까 형이랑 의논해서 같이 가지고 놀아도 돼. 알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래도 엄마는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집에서도 아무거나 만지지 말라고 해서 혹시 혼날까 봐요. 수민이는 곳곳에 동서에게 얼마나 혼이 나고 자랐는지 눈치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수민이가 안타까워 더욱더 잘해주었어요. 그렇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운 지 어느덧 1년. 부쩍 수민이의 외출날은 잦아졌죠. 워낙 똑똑하고 명석한 아이라 걱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서 한 번은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다그치기도 했네요. 수민아, 엄마한테 항상 말하고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 놀래게.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요즘 그렇게 어디를 다니는 거니?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요. 학교 끝나면 친구네 집에 가서 게임도 하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수민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화냈지? 혹시라도 우리 귀한 수민이 잃어버릴까봐 늘 걱정돼서 그랬어. 엄마는 제가 없어져 버리면 좋지 않으세요? 진짜 엄마처럼 제가 어디 갔으면 좋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그랬는데. 수민이가 말하는 진짜 엄마는 동서였고요. 간혹 저를 가짜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네요. 수민이가 받은 아픔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동선에 와 설 때 눈치를 많이 받고 자란 것은 확실했어요. 어린 수민이한테 얼마나 눈치와 혼을 냈는지. 그렇게 수민이는 간혹 트라우마가 나오긴 했지만 저희 집에 와서 안정을 많이 찾았죠. 엄마를 놀래키며 늦게 들어오고 저희 몰래 외출이 잦았지만 그거 외엔 참으로 착한 아들이 되어주었어요. 그 후 수민이가 10살이 되던 후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더군요. 큰엄마, 때가 됐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저랑 같이 차 타고 가주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수민이를 따라 한참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쪽엔 중후한 신사분이 앉아 계셨고 저희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놀라시진 않으셨는지요? 저희 손자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손자를 극제인이 보살펴 주었더군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손자라뇨? 수민아, 이게 무슨 소리니? 손자라면 수민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희 자식네가 죽고 손자는 당연히 보육원에 맡겨줬어요. 그때는 자식네와 연을 끊고 살 때라 저희 애들한테 애가 있다고 상상도 못했죠. 우연히 죽은 자식의 친구들이 말해주더군요. 한참 지나서야 자꾸 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만 들고. 그리고 찾을 수 있었죠. 또한 저와 친자 검사까지 다 끝냈고요. 요 근래 계속 밖에서만 만났네요. 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수민이 친할아버지 맞나요? 아, 수민이 그럼 너 그동안 할아버지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 거였어? 네, 맞아요. 큰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래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면서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수민이를 보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등등 만감이 교체했네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몰랐죠. 그동안 우리 손주가 큰엄마 큰아빠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고아가 됐을 거라고
항상 큰엄마, 큰아빠 얘기만 하더라고요. 참 궁금했는데 이렇게 뵙다니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우리 손주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요. 반가워해야 할지. 제가 부족할 순 있겠지만, 수민이를 정말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몇 년 안 됐지만요. 근데 갑자기 친할아버지라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한편으로 우리 수민이를 사랑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그럼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말이죠. 큰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한테 갈래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자주 놀러 올게요. 큰엄마가 친엄마처럼 잘해주셨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없으면 아예 혼자가 되시거든요. 큰엄마랑 큰아빠 그리고 수연이 형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민이의 한마디에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작고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이답지 않은 모습에도 눈물이 펑펑 났네요.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눈물만 흘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너무 미안했거든요. 해준 것도 없던 것 같은데 내 욕심으로 데려와서 혹시나 마음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수민이는 할아버지께 가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저는 수민이를 붙잡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수민이의 할아버지는 또 담담하게 말을 꺼내셨어요. 수민이를 제가 데려가더라도 수민이가 언제든 보고 싶다고 하면 보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마음으로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기 부동산 매매 증서입니다. 작지만 받아주세요. 수민이 할아버지가 내민 것은 작은 건물 계약서였습니다. 저희에게 그동안의 감사 표시로 건물을 주신 거였죠. 저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수민이 또한 이건 큰엄마네 거라며 한사코 받으라고 하더군요. 매매 증서를 받고 돌아오는 길 자식을 팔아먹은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민이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죠. 그동안 진짜 엄마네서 산 것보다 형아랑 큰엄마랑 같이 산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자주 찾아올게요. 그렇게 수민이와 할아버지는 돌아가고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시부모님도 많이 우셨고 저보고 애썼다며 기특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친할아버지와 함께 간 수민이의 행복을 빌어주자며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수민이의 흔적들을 보는데도 눈물이 났죠. 그러던 중 현관에 인기척이 들려 밖에 나가보니 동선애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슬픈데 동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군요. 형님, 다 들었어요. 어머님한테. 수민이 보냈다면서요? 아니, 형님도 그럴 거면서 왜 착한 척 하셨대요? 어이가 없어서. 뭐? 동서랑 나랑 똑같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진짜 얻어맞고 싶지 않으면 얼른 돌아가. 나 지금 제정신 아니니까. 됐고요. 다 들었어요. 수민이네 할아버지가 건물 줬다면서요? 그게 왜 형님네 거예요? 키운 건 우리가 훨씬 오래 키웠는데 양심이 있으면 건물은 양도하시죠. 수민이네 할아버지도 착각하신 거지.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누군데 오해를 하고? 너는 지금 수민이가 간 와중에도 건물 타령이니?
어쩜 그렇게 속물이야? 수민이 보면서 마음 아프지도 않았어? 네 욕심에 데리고 와서 마음대로 파양하고, 그리고 파양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 이 나쁜 년, 네가 사람이야? 아니, 웃겨 정말.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배은망덕하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갖다 바치고 홀랑 떠나버려? 이 일에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아니면 형님이 조종했어요? 하여튼 건물 빨리 양도해요, 당장. 미쳤구나. 정말 미치려면 곱게 미쳐. 애 낳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너랑 7년 산 세월보다 나랑 3년 산 세월이 더 행복했대. 얼마나 애한테 눈칫밥을 줬는지 우리 집에 처음 와서 눈치 보던 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마음이 아려, 알아? 이 나쁜 년아! 정 그 얘기를 끝으로 집에 있는 소쿠리를 들고 나와 동서 머리통과 몸통을 사정없이 내리쳤네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얻어맞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제 이런 모습을 처음 보거든요. 저도 화나면 물불 안 가린다고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네요. 동서는 다시 온다는 말도 잊지 않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시부모님은 가뜩이나 안 좋게 보는 동서에게 이런 면까지 보이니 시동생 보고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동서는 그럼에도 건물에 집착을 못 버렸는지 아직까지도 좀 떼어달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난리를 치네요. 소송도 걸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건물을 뺏은 게 아니라 직접 양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뺏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이 일이 있는지 오늘이 꼭 10년째 되는 날이네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아직도 아픈 손가락 하면 수민이가 생각나네요. 수민이와는 지금까지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집에 들러 꼭 엄마 저 엄마 밥 먹고 싶어요 라고 들어오면 유학 보낸 아들 맞이하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왕래도 하고 자주 만나고 하니 슬픔은 많이 사라졌네요. 이제 성인이 된 수민이를 보면 항상 가슴이 아리면서도 고마운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게 본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워낙 영특한 녀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헤쳐나가고 있을 거라 믿고 있네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동서네와는 연을 끊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는 아직까지도 제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졸지에 그 주변 사람에게 건물 뺏은 사람이 되어 있네요.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아요. 속물근성 동성에게 가장 배 아픈 일일 테니까요. 시동생은 간간히 제 남편에게 연락하여 돈도 꺼보고 하지만 제 남편도 일절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동생네 부부는 완전 저희 집에서 배척된 사람들이 되었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옛 이야기를 써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아려오네요. 혹시라도 내가 수민이와 살면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한 것이 있을까봐 하는 마음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은 수민이가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은 같이 있진 않지만 전 어딜 가도 아들이 둘이라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둘째 아들이 무척 보고 싶어지는 날이네요. 글을 마치고 전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아지네요. 작년에 저에게 상당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몸이 점점 불어나면서 무거워지다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시댁에 불러들여서 이런저런 자잘한 일들을 계속해서 시켰어요. 제가 임신한 몸인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죠. 임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남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런데 제가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시모가 왜 저를 괴롭히셨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를 꺼내셨고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네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했건만 첫 임신부터 딸이라는 말에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 이왕이면 내가 바라는 손주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가지 않겠니? 뱃속에 있는 손주가 이미 딸이라고 알게 된 판국에 너한테 잘해줘봤자 내가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집안일 좀 시켰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니? 성별이야 어차피 네가 결정해서 낳을 수도 없는 거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아들 낳을 때까지 내가 너한테 대하는 태도는 아마 똑같을 것 같구나. 내 주위에서 아는 지인들 중에 대부분의 며느리가 처음에 딸을 낳잖아? 그럼 그 뒤로 줄줄이 딸만 계속 출산한다더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가 힘들다고 아기 낳는 거 포기해서 아들 손자를 못 본 지인들이 꽤 있는데 내 생각에도 너도 그 길을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크게 들거든. 둘째, 셋째까지 전부 딸을 낳게 되면 너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해라.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대를 이어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지?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냐 끊어지느냐는 너하기에 달렸다는 거야. 이번은 첫 임신이니 넘어갈 수 있다지만 두 번째는 무조건 아들을 봤으면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한테 손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시대에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데요? 아들, 손자를 상당히 원하고 계시고 손녀딸은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럼 손녀한테는 조금도 사랑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요. 그전까지 잘해주신 건 그저 아들을 낳게 하고 싶어서 신경을 써주셨던 거네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 딸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딸 하나 잘 키울 생각이고요. 둘째는 낳지 않을 예정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제가 둘째 낳을 계획이 없다고 하자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둘째 계획을 가지지 않을 거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될 거라며 저에게 겁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점점 더 크게 화를 내는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제가 아들 손자를 보여드릴 계획이 없다고 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아무 말이나 막 뱉으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저는 임신을 하는 동안에는 시댁에 찾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태도를 보인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날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저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고 시모는 저를 무시하시면서 소파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왜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여쭙자 매년 집안에 큰 행사가 있다는 걸 알지 않냐며 저희 부부도 참석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슨 이유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셨는지 알 수 있었죠.
제 몸 상태를 뻔히 보고서도 시모는 집안 행사에 참여하길 원하셨네요. 저는 당연히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시모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오던 오지 않던 그건 네 자유지만 참석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 모르니? 어머님, 너무 억지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 배를 보고도 지금 김장날 참석하라는 말이 나오시나요? 사람 하나 빠지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빠지면 내 아들도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을 텐데 그럼 그 공백 누가 채울 건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참석해라. 몸 회복되는 대로 김장 시작할 거다. 저희는 참석하지 않고 김치도 사서 먹을게요. 집안 행사랍시고 솔직히 가족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요? 술판밖에 더 벌려요? 김장김치 달라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많이 만드세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았니? 나도 다 방법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던가. 시애미가 얘기하면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토를 달아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해야 되겠어? 엄마, 이 사람 이제 곧 출산이면 앞으로 얼마나 바쁘게 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더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이래서 자식 새끼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가 보다. 엄마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단 한 번도 행사를 거른 적이 없었는데 출산날 다가온다고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의 행사를 무시하는 건데 엄마 보고 그만하라는 말이 나오니? 이번 일은 절대 그냥은 넘어가지 못할 것 같구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내려와서 일손 도와야 할 거다. 괜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알려준 날짜에 무조건 참석해라. 나는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거야. 시모는 저희 부부의 의견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출산날보다 출산 전에 김장을 담그는 게 부려먹기 좋을 것 같다며 최대한 일정을 서두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떤 후회할 일을 겪게 될지 몰라 더욱더 심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갑자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오고 있었어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와서 통보하시고 떠날 정도로 막 나가시는 성격 때문에 남편이 저를 안심시켜 주려 해도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출산날이 임박해 왔고 시모가 한 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괜히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너무 불안했어요. 시모는 제가 출산 예정 일주일 전에 미리 시댁 집안 김장이 있을 예정이라는 문자를 통보를 하면서 일정을 잡았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에서 대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번에는 김장을 빠지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수화기에서 시모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이런 것도 며느리가 시켰냐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들 손자가 뱃속에 있었다면 저를 정말 아껴주셨을 텐데 손녀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화통화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약속된 당일이 되어 버렸어요. 남편도 시모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걱정하고 있었는데 김장 당일날 갑자기 뱃속에서 진통이 급격하게 오고 있었어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진통을 촉진시켰는지 아랫배가 참기 힘들 정도의 진통을 오게 만들었고 제가 고통스러워하자 남편은 저를 서둘러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출산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출산을 할 것 같다는 말에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고 잠시 뒤 시부모님께서도 산부인과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출산이 임박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계셨던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 시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모두가 예민한 상태에서 큰일이 벌어질까봐 시모를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죠. 이건 알아.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니? 제가 김장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깨부리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정말 출산을 해야 한다고요. 모두가 예민한 상태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뭘 나중에 얘기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너희 이모들이 벌써 엄마 집에 와서 김장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딸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안 보이세요? 제발 적당히 좀 하시죠. 뭘 적당히 해요? 누구 때문에 일정을 일주일 앞당겼었는데 그런데 하필 모두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오면 누가 봐도 꾀를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 두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왔네요. 확인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제 딸 출산하는데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윤서방, 당장 문 닫아주게. 시모와 엄마는 계속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엄마는 시모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났던지 문 밖에서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격한 말이 오고 갔고 저는 심각해지는 진통으로 인해 결국 엄마와 시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분만실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엄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봐서 그런지 출산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원장님은 딴 생각하지 말고 출산에 온 정신을 쏟으라며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에 별일이 없을 거라 믿고 뱃속에 있는 제 딸을 보기 위해 온 정신을 출산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품에 안길 수 있었고 저는 회복실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빠를 제외한 남편과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에게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며 남편과 엄마를 찾았는데 아빠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엄마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는 말을 하셨네요. 아빠에게 왜 말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대신 가서 일손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아빠도 엄마를 말렸지만 괜히 저에게 피해가 갈까봐 시댁 김장을 도와주려고 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엄마가 시댁에 가신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이유는 시댁 김장만이 아닌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의 김치까지 해야 되는 상당히 큰 일이라 그곳엔 많은 분들이 모여 있을 테고 엄마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막 출산을 한 저는 온몸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정도의 힘도 없었어요. 아빠에게 부탁해서 남편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몇 시간 뒤에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에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오겠다며 회복실에서 급하게 나가셨네요. 엄마는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수술을 받고 난 이후부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온몸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로 동반되는 빈혈 때문에 엄마가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회복실 문이 열렸고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분만실에 들어갈 때 우리 엄마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셨거든. 장모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시니까 엄마가 건강이 약하신 장모님께 대신 김장을 도우라고 얘기하셨는데 장모님은 고민도 안 하시고 엄마 집으로 함께 출발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말리셨지만 장모님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는지 무작정 산부인과에서 나서시는 바람에 장인어른이 나보고 따라가서 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셔서 따라갔는데 장모님께서 우리 엄마와 이모들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인 자리에 당당히 들어가셔서 한창 바쁘게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일손을 도와주셨소. 그런데 장모님께서 우리가 먹을 김치만 차에 실으시더니 아직 통에 담지 않았던 김치들을 우리 엄마한테 막 집어 던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집안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나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장모님한테 달려드는 걸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의 행동들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서 시댁에 시모의 친정 식구분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에서 시모에게 난리를 치셨던 거였어요. 남편 말로는 저희 부부가 먹을 김치를 정성껏 만드셔서 차에 실어주신 다음 나머지 김치는 먹지 못할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그로 인해 집안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말에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이었네요. 불안에 떨고 있는 저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 남편은 제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복실 문을 박차며 시모가 저를 노려보며 무서울 정도로 달려들었어요. 엄마,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세요? 이 사람 이제 막 출산했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그게 엄마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이렇게까지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피해를 보게 만드냐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면 끝은 안 봐도 뻔하다고요. 엄마는 저와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셔야죠.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꼬이게 만들어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나게 만드시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충격 때문에 쓰러지셔서 알아두우셨으면 그만하셔야죠. 저희 당분간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 놓은 김치들을 먹지도 못하게 난장판으로 만들어놔? 내가 뭘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앞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시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리고 출산 전에 김장하라고 얘기한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 건데? 일부러 일정까지 앞당겼구만. 눈치가 없는 건지 갑자기 진통이 왔다고 얘기하면 내가 살갑게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쓴소리 좀 했다고 사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너만 내 아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먹지 못하고 폐기 처분한 김치들이랑
우리 집안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거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마당에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가 없잖아. 내 아들과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거라. 이혼 준비하고 우리의 인연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거다.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은 저희 집안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전부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제가 딸을 낳던 아들을 낳던 그걸 왜 어머님이 신경 쓰셔야 하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더 이상 참견하지 마세요. 저희 인생 저희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사람한테 김장을 하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상한 건지 어머님이 이상한 건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의 억지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이 사람과 이혼할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어머님과 인연 끊을 생각은 확고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력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막대하시겠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쩌실 생각이세요? 누구 도움 받으면서 사시게요?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저와 제 딸을 버리고 어머님한테 갈 거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시모는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막아서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모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끝까지 화를 내셨죠. 남편은 겨우 시모를 산부인과 밖으로 내쫓았고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제가 몸이 회복이 되는 동안 시모가 산부인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 금지를 시켰네요. 그날 이후 시모는 몇 번이고 산부인과에 찾아왔지만 내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저는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빠가 다녀가셨는데 엄마는 퇴원을 하시고 집에 누워 계신다며 저를 보러 오지 못하실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산후조리가 끝난 뒤에 남편과 함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살도 많이 빠지시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아지셔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너무 미안했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시모만 아니었어도 엄마의 건강은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한번 난리를 치신 이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갑상선 암을 치료하신 후에 다행히도 다른 곳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한번 나빠진 건강은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네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집에 돌아온 이후 남편에게 시모의 얼굴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만나질 않길 원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은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와 제 딸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제 의견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렇게 출산 이후 시모와는 더 이상 엮이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손해배상 처리한다며 난리를 쳤던 시모는 남편이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렸고 기회를 엿보며 남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면서 보고 싶다고 엄마를 버릴 거냐면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점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희 가족에게 보여줬던 잘못된 행동들을 눈감아 준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것 같아 남편도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처음 뵙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를 안으로 모셨고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다 남편이 왜 찾아오셨는지 여쭤보자 시부는 어렵게 입을 떼셨네요.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하는 게 내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일단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찾아왔다. 그래도 너희 엄마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너희 엄마가 내 암이란다. 얼마 전에 갑자기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머리 중앙에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을 겪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구나. 암이요? 어머님 머리에 암이 있었다고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철저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한 암이 맞는 거예요? 나도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는데 확실하게 악성 종양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검사 결과로 알게 되었단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수술을 해도 문제고 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수술을 하게 될 시 생존 확률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방사선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정을 받게 됐어. 조금이나마 확률이 높은 건 일단 수술이라는데 그 확률이 5% 이내로 상당히 적다더구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봤는데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이내라고 그러더라고. 이번에는 겨우 정신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고 종양이 내 압박 손상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될 확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다. 너희 엄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더구나. 시부의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희는 시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모의 친정 가족분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는데 저희가 오자마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소란을 피우지는 않으셨네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고 저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모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신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길래 조용히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를 치시던 분이 한순간에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모습을 보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모가 눈을 뜰 때까지 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는 천천히 눈을 떴고 저희가 앞에 서 있자 하들짝 놀라면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모습을 들킨 사람처럼 급하게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셨네요. 그런데 시모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안 좋은 말을 쏟아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 전부 다 너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으면 내 머리에 암이 생길 수가 있어? 네가 다 책임지거라. 앞으로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너를 끝까지 괴롭히다 떠날 거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입은 여전하세요. 어차피 곧 마지막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하러 최상층 병동에서 좋은 시설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살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셔봤자 어차피 나중에 후회만 남을 뿐이라고요.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시모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셨고 흥분하시는 모습에 결국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계속해서 시모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건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 옆에서 남편과 함께 병간호를 해주다가 잠깐 졸다가 눈을 떴을 때 시모는 저희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며 울부짖고 계셨어요. 남편은 오열하고 계신 시모를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시모는 제발 살려달라면서 앞으로 저희한테 잘하겠다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결국 시모도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앞으로 시모에게 남은 기간은 5개월 정도고 그 전에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5%의 확률을 보고 수술을 해야 될까요? 가족 모두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네요. 사람의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 시어머니의 인생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피곤한 몸을 눕히며 잠을 청하려 하는데 그날의 사건이 아직까지 눈에 아른거리고 한참 동안 뒤척이다가 결국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지만 그렇다고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지만 워낙 큰 충격을 받아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현재 10년 차가 되었고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별의별 일은 다 하면서 발버둥 쳤으니까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건지 지금은 세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제일 중요한 집이 마련이 되니 이제야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는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처음 저를 위아래로 바라보던 시어머니의 시선은 상당히 따가웠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그래도 처음 보는 얼굴이고 초면에 밝게 웃어주면서 맞아주는 게 아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 저도 솔직히 불편하긴 했었죠. 원래 불편하고 힘든 자리인데 그런 분위기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어머님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은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지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말이 나오자마자 한심하다는 듯 저희 둘을 바라보며 일부러 저희가 상처받는 말만 골라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아들, 지금 네 입에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너 가진 게 뭐 있다고 결혼한다는 거야? 여태껏까지 놀고 먹고 똥만 쌌으면서 저축해놓은 돈도 하나도 없잖아. 결혼이 애들 소꿉 장난이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냐? 너희 형처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 주제에 결혼은 하고 싶은가 봐. 막내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만 부모만 안 듣고 싸돌아 놀기만 하더니 결국 너 자신을 봐봐라. 기름 쩐내밖에 더 나니? 나는 결혼 허락해줄 수 없다. 집불도 없는 게 무슨 결혼이야. 결혼도 돈이 있고 안정된 삶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만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아니? 나 봐봐라. 너희 아빠랑 지금 각방 쓰고 살고 있다. 늙으면 마음 안 맞아 각방 쓴다. 사랑은 몇 년이면 사그라들고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 아직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는데 이런 말 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너희들 가진 돈 가지고 결혼? 나는 반대한다. 말은 바로 하셔야죠. 제가 공돌이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말 웃기게 하시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형이 장남이라고 전부 다 밀어주셨으면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기대하셨어요? 금이야 오기야? 그건 형한테 해당되는 소리죠. 저는 아예 방치해놓고 키우셨으면서 바르게 자라길 바라신 거예요? 대학조차도 돈 아깝다며 안 보내주셨으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밖에서 일 시키셨잖아요. 형 뒷바라지 해줘야 한다면서요. 나중에 저한테 모든 게 돌아갈 거라면서요.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말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머니한테 허락 안 받아도 저는 지영이랑 잘 살아갈 수 있으니 잘 먹고 잘 사세요.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의 상처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무작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예사롭지 않았던 첫 만남의 시작은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각인이 되었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만나면서 듣게 된 내용으로는 아주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부모님께서 많이 밀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막내인 저희 남편은 찬밥 신세였죠. 아무래도 차별받아서 그런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자라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뒷바라지 해주는데 남편도 한몫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시부모님께서 알아주지 않다 보니 불만이 터지게 되었고 밖으로 돌게 되는 일들도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시댁분들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었어요. 결국 결혼은 그렇게 무산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때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아예 인연을 끊기로 결정했는지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내쳐진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처음 느끼게 되었고 그런 아픔을 가진 남편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남편과 저를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안과는 미리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인성 바르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다며 좋아해 주셨거든요. 재산으로 본다면 집안 차이야 워낙 많이 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밉보일 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다시 시댁에 들어가기 전에 남편은 이번에도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한다면 그때는 정말 아예 인연을 끊겠다는 말이 나왔고 저희는 들어가기 싫은 그곳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발 좋게 좋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길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현관을 들어서니 거실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모두들 저희를 바라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간 네가 뒤에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다. 하지만 부모가 쓴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앞뒤 안 보고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정 결혼을 하고 싶다면 결혼하거라. 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 어떤 거라도 기대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새아가라고 해도 되겠니? 새아가 집안이 우리 집안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니? 금전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요건을 맞출 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니 받지도 않을 테니 주지도 않겠다는 소리야. 결혼식까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도와줄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보길 바란다. 그래도 판사 집안 타이틀은 가져가잖아. 그거면 된 거지 뭘 바래? 한간 것도 아닌데 시간까지 내야 하고 우리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시간이 얼마나 없는 줄 아니? 둘 다 판사라 그런 쓰잘머리 없는 곳에 시간 쓰는 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번 한 번만 참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조용히 살 수 있겠지? 제발 뭐 하겠다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나가봐라. 우리도 저녁 먹으러 나가봐야 하니까. 알겠지? 그리고 너희 결혼하면 무슨 때돼도 오지 마.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편애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집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이 오히려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남편은 정말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주버님은 할 말이 다 끝난 걸 알았는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 형님도 들어가셨고요. 아버님은 뉴스나 봐야겠다며 TV를 틀으셨고 시어머니는 외출 준비해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빨리 나가달라며 결혼하고 짐 빼야 하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다 눈물이 날 정도로 남편이 불쌍해 보였어요. 저희는 상견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시간 없다며 결혼식만 빠르게 진행하자는 시댁 의견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식 때 얼굴 보며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먼저 시댁에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조차 받기 싫다는 얼굴 표정으로 억지 인사를 하셨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은 바로 결혼식장에서 나가셨습니다. 결혼도 끝이 났고 어머님이 말한 대로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어요. 차라리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 또한 인연 끊을 거니 신경 쓰지 말라면서 밝은 얼굴로 저희 집안과 친척분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이 나고 작은 집이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부족함 없다고 생각돼 앞으로 잘 살아가야겠다는 다짐 하나로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 연락드렸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기 싫으셨는지 받지 않고 계속 끊으셨고 저도 더 이상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 때문에 남편이 욕먹을까봐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 드렸었는데 아예 저를 차단까지 하더라고요. 한동안 시집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서 저는 좋았어요. 그런데 속이 울렁거려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느끼게 되면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전화를 받지 않는 시모에게 초음파 사진을 한 장 보내드렸어요. 아버님에게도 사진 전송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 전화 한 통이 왔고 받아보니 몇 달 뒤 명절날이라 첫 명절은 그래도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지 않겠냐며 시간 내서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 왔어. 이번 명절이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참석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네. 임신한 것도 알고 계시고. 누가 간대? 나는 안 갈 거니까 당신도 갈 생각 하지 마. 간다고 해서 좋은 말 하나 듣지도 못해. 지금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그렇긴 한데 괜히 당신 욕먹을까봐 그렇지. 가뜩이나 좋게 봐주시지도 않는데 나라도 좋게 보여야 하지 않겠어? 임신하고 출산했는데 연락 한 통 없었다고 난리치시면 전부 당신한테 뭐라고 할 테고 우리 남편이 그런 말 들으면 내 마음도 아프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는 무슨 날 되면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명절날만큼은 참석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 제 입장은 아무리 등을 돌리려고 해봤자 가족이라는 인연을 끊기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족쇄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끊으려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편이 잘 보였으면 좋겠고 차별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날 일찍 들어가 인사를 드렸고 시모는 바쁘게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누구와 통화를 하고 계셨고 아버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집에 왔는데도 그 누구도 저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던졌고 와서 일손이나 거들라며 전부치는 뒤집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님도 며느리인데 TV 보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왜? 너는 주방에서 전 부치고 있는데 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 너도 대접받고 싶으면 판사 정도는 됐어야지. 얼마나 힘들겠니? 너는 그냥 자리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키보드나 두들기며 월급 받지만 판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이럴 때라도 쉬어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불만 가질 생각할 시간에 전이나 하나 더 붙이거라. 시간 없다. 오늘 큰며느리 사돈댁 가야 한다고 하더라. 얼른 보내줘야지. 너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니까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 여기 있는 전 전부 사돈댁으로 포장해서 가야 하니까 최대한 빠르고 정성스럽게 붙여서 차곡차곡 넣어두거라. 일 끝나면 주방에서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남편이랑 밥 먹고 들어가면 된다. 알겠지? 그리고 임신했다고? 뭐하러 임신까지 했니?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난을 대물려 주려고? 걔가 뭔 잘못이니? 우리 큰며느리처럼 판사 정도는 돼야 태어났을 때 축복받으며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지. 아유, 옛날부터 없는 것들이 자식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싸지른다니까. 그게 웬 줄 알아? 자식들만이 낳아야 돈을 벌어올 거 아냐. 그래서 그런 거야. 시모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저도 모르게 시모를 째려봤고 그런 표정을 보더니 니까짓게 째려보면 어쩔 거냐는 시선을 주곤 주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살면서 이런 사람들 처음 겪어봐서 그런지 적응이 되지 않았고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일손을 도와주려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나눈 대화를 듣지 못했던 남편은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한참 동안 아주버님과 대화한 것 같았길래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듣게 된 내용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남편 도움을 받아서 판사가 된 건 아니라며 남편이 도움 준 거에 대해 자꾸 언급하지 말라며 한참 동안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집안 분위기 망친다며 훈계를 하고 있었던 거였고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뒤집개를 강하게 바닥으로 내리쳤고 제가 씩씩거리자 모두들 놀란 듯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이 집 며느리 아니에요? 왜 저만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친정 갈 때 싸갈 음식을 왜 제가 만들어야 하냐고요. 참 명절이라며 살살 굴려 저희 불러놓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한 거예요? 같이 명절 보내는 거면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지. 불공평하게 누구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누구는 방에 들어가 자고 있고 누구는 자기 판사인 게 자랑인 것 마냥 함부로 훈계하고 있고 누구는 임신한 거 가지고 생각 없다며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게 가족이에요? 이런 식으로 왜 명절을 보내야 하는 건데요? 저도 정말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정식으로 저희 남편과 결혼했고 이 집 며느리니 저도 할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너는 나한테 장 봐서 고생했다고 용돈이라도 얹어줬니? 우리 큰며느리는 나한테 현금으로 아주 두둑하게 고생했다며 용돈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줬냐고. 아, 임신? 그거 축하받으려고 온 거야? 너 임신한 거랑 나랑 뭔 상관이냐? 실질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무언가를 줘야 내가 너를 이뻐하던 뭘 하던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자꾸 동등하게 취급받으려고 하는 거니? 집안 자체가 다르잖아. 제발 현실을 좀 받아들이거라. 너희 집안이 강남 재벌 정도 된다면 내가 떠받들 수 있겠지. 명절이라고 용돈 지어주지도 못하면서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못된 심보 좀 버리거라. 아유, 됐다. 너희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더 이상 저희와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서로 모른 척하고 그냥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남보다 못한 가족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네요. 여보, 나가자. 다시는 여기에 발도 들이지 마. 더 이상 이런 취급받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랑 짐 챙겨 나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집안과 엮이는 게 싫었고
하대 받으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자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쓰다듬어주며 저를 차에 태웠고 그렇게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처가댁으로 바로 가자고 했지만 이런 기분으로 부모님 얼굴 봐봤자 좋은 분위기 만들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시댁 가족분들 손해볼 거 없다는 것처럼 남편과 저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그렇게 인연 끊고 산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연락하지 않고 인연 끊고 살 수 있어서 지금 이대로가 자기에겐 너무 좋다는 말을 저에게 자주 해줬습니다. 하지만 10년의 공백을 깨고 아주버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불러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 또한 얼굴 표정은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그토록 고약했던 시모가 방광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얼굴은 한번 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아주버님이 찾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죽을 날 다가오니까 얼굴 보고 싶은 거냐며 돌아가라며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상당히 복잡해 보였고 그간 분위기 좋았던 저희에게 또 한 번의 고민이 찾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몰라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날 한동안 먹지 않았던 술까지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은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의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가지 않자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눈에 뵈는 게 없는지 너무 막 나가시는 행동에 결국 현관문 열어드렸습니다. 10년 만에 보게 된 시모의 얼굴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고 온몸이 삐쩍 말라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도 성격은 여전했는지 남편을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듣고만 있다가 시모의 어이없는 말에 화를 냈어요. 내가 죽어간다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내가 너희 집에 찾아와야 되겠니? 보자 하니까 나준 엄마를 배신해? 배신이요? 자식과 등진 게 누군데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찾아가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죠? 좋은 말도 듣지 않고 가봤자 일만 시켜 먹을 텐데 왜 가야 하냐고요? 여기까지 찾아올 체력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살만 한가 보네요. 남편과 시모는 소리 높여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시모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헐떡거리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댁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시모는 진정이 필요한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많이 급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와 그동안 살면서 꽤 많은 갈등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작부터 시아버지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 꽤 많은 돈을 탕진한 것 같았어요. 큰 사업을 동업자랑 추진하다가 망했는지 그 충격으로 인해 동업자는 세상을 떠나고 엄청나게 많은 빚이 시아버지가 독박을 쓰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살면서 모아둔 재산을 전부 가져가려 한다며 자기가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현재 서로 별거 중이라면서 아주버님이 자기를 계속 구슬려 그 돈을 가져가려 한다고 돈 때문에 일이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자기가 세상 떠나기 전에 그래도 눈은 편하게 감고 싶다며 자기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무턱대고 동업해서 전 재산 다 날려놓고 자기 돈까지 뺏어가려 하는 거 저희 남편에게 주겠다며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희에게 잘못한 점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떠나는 마당에 내가 이런 말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우리 아들 민철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도와준 덕분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었고 너의 희생 때문에 너희 형이 저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단다.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에 있어 한 푼이라도 아쉬웠는데 그 부분들 네가 채워주면서 우리 가족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고생한 거 알고 있는데도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 너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되려 불만만 많아진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과거에 엄마가 했던 모진 말들 전부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라도 그때 따뜻하게 대해줬어야 했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그동안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 너희 큰형은 아예 우리 집과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내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자주 왕래를 하는데 아무래도 나보다 통장이 더 간절해서 그런 것 같다. 현재 모두가 내 적이고 돈을 탐내고 있단다. 오늘 우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너희한테 줄 것도 있고 언제 어떻게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러니 엄마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모두 잊어버리고 마지막 소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너희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라도 봐야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시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가 봐도 그렇게 보였고 남편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 떠나는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나 싶은 마음에 결국 시어머니가 지내시는 집으로 차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더라고요. 아버님의 전화였고 돈 때문에 그런다며 급하니까 빨리 가자고 계속 재촉했어요. 서둘러 시모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배를 움켜쥐셨고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힘겹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희에게 몸을 기댄 채 부축해드리며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쓰러지셨고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안은 채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제가 운전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위급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해 수술실로 들어갔으나 끝내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저희를 갑자기 고소했어요. 요양해야 될 사람을 저희가 정신적인 쇼크 상태로 만들어 세상 떠나게 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 법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희도 법적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왜 저희가 결백을 주장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일단 시어머니의 장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장례식이 진행이 되었고 남편은 장례가 끝이 나고 어머님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저기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집을 청소하고 있는데 어머님 방 화장대 위에 편지 한 통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시모의 유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저희 남편에게 주겠다는 말이었어요. 편지 내용을 같이 읽고 있다가 통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통장 안에는 7억 정도의 금액이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여러 사람이 시어머니 집에 들이닥쳤고 남편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고소했어요. 그 이유는 시모의 재산을 남편이 탐내려고 저지른 행동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고 손에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딱 걸렸다며 현장 체포했다고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치자 일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고 연행되었어요. 너무 황당한 상황에 경찰에게 설명을 하면서 유서까지 보여줬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남편이 잡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와서는
시어머니의 유서까지 조작된 거라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남편이 아주버님께 전화했지만 놀랍게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가족끼리 다투는 것까지 참견해야 하냐고 전화를 끊으셨고 형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10년이 지나고 나서 돈이 욕심나니까 도움 청하려는 거냐며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면서 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었죠. 우리 아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재산 때문에 접근한 겁니다. 제가 이런 사실 하나 모를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장례가 끝이 나자마자 집에 들어가 통장을 꺼낼 수 있겠어요? 전부 계획적이 아니면 납득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아비는 제가 자식 잘못 키운 죄로 대신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한들 자식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겠어요? 지금 당장 징역 10년은 때려야 할 것 같네요. 감히 자기 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해? 불효자 같은 놈.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에 경찰은 전적으로 시아버지를 믿고 있었고 남편은 그게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법적인 다툼까지 이어졌고 재산 문제로 저희가 휩쓸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 아버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서 모든 내용이 번복되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지만 시부는 모든 진술이 일관성이 되지 않았고 결국 거짓으로 판명돼 역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었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버님께 몹쓸짓까지 당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집을 정리하다가 나온 녹음된 내용들에 결국 징역을 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독박 쓰게 된 엄청난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며 돈을 제때 줬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데 그동안 힘들게 싸워봤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사악한 모습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그날의 기억들이 쉽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국 이혼까지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 놓이자 형님 집안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가 중요한데 아버님의 행동이 안 좋은 소문을 유발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지만 되려 저희는 서로 더욱더 끈끈해졌고 지금 현재까지 아주 잘 살고 있네요. 시모가 남겨둔 통장은 아직까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고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재산이 되었으니 저희가 알아서 해도 되지만 그동안 살면서 별의별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이 그동안 고생한 보상이라며 마음 편히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끝으로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